나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아플 때 내 곁에 있어준 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나를 걱정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평생 아들만 보고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만 잘 키우면 노후는 걱정 없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기처럼 마시며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동네 어른들도 다 그랬습니다. 명절이 되면 할아버지 상 앞에는 손자들이 먼저 앉았고 손녀들은 부엌에서 어른들 밥을 달랐습니다. 그게 당연한 풍경이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집안의 기둥이고 딸은 결국 남의 집 사람이 된다고요. 밥상 위에 고기 한 점이 남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아들 쪽으로 젓가락을 밀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 생각했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도 기쁘긴 했지만 산부인과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지. 그 생각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나는 이미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아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났어? 학교 늦겠다. 딸 방은 가다가 멈췄습니다. 알아서 일어나겠지. 아들이 마당에서 넘어지면 흙먼지도 털어지며 달려가 안아주었고 딸이 무릎을 긁혀 울면 그만 울어라 그 정도 가지고 하고 등 돌려 걸었습니다. 아들은 학원도 보내고 철따라 새 운동화도 사줬지만 딸은 늘 괜찮다며? 작년 거 아직 멀쩡하잖아. 그 말 한마디로 넘겼습니다. 딸아이가 조르는 눈빛을 지우고 아무렇지 않은 척 돌아섰을 때 그 눈빛을 나는 오래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받아온 가정통신문도 아들 것은 꼼꼼히 읽었지만 딸 것은 서랍에 넣어두고 끝내 읽지 않은 날이 많았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친한 친구 이름이 뭔지, 어떤 과목을 제일 힘들어하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편애였습니다. 하지만 그땐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나를 닮아갔고 딸은 점점 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딸은 말수가 줄었고 웃음도 줄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방문을 닫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나는 그냥 뒀습니다. 사춘기겠지. 아들이 시험을 잘 보면 고깃집에 가서 불판 위에 삼겹살을 올렸고 딸이 상장을 들고 현관에 들어서도 그래 수고했다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 저녁 혼자 방에서 상장을 책상 서랍에 조용히 넣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지요. 다음엔 더 잘해도 소용없겠구나. 아버지 마음속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쯤인지 이미 알아버린 겁니다. 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나는 아들 대학 입시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딸의 졸업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더 큰 날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졸업사진 한 장을 현관 신발장 위에 조용히 놓아뒀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몇 달이 지나서야 눈에 담았습니다. 딸이 취업을 하고 집을 나간 날이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불 하나,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책상자 2개. 내가 도와줄 것도 없었습니다. 딸은 혼자 여러 번 오르내리며 차에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을 나서면서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갈게요. 나는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지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아내가 부엌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도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뭘 그렇게 울어?
잘 됐지. 이제 혼자 산다잖아. 아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날 울어야 했던 건 아내가 아니라 나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은 집이었습니다. 평생 새벽부터 일어나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모은 돈으로 겨우 마련한 집 한 채. 그 집에서 아이들이 자랐고 아내가 밥을 지었고 나는 늙어갔습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아들 이름으로 넘겼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라 여겼으니까요. 주변에서도 말렸습니다. 그래도 반은 딸 생각해야지. 하지만 나는 웃었습니다. 딸은 시집 가면 되지. 아내는 그날 저녁밥을 차리다가 숟가락을 한 번 내려놨습니다. 잠시 후 다시 들었지만 그 짧은 침묵이 나는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온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 옆얼굴이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며칠 뒤 딸이 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거실 불빛 아래에서 담담하게 웃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믿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괜찮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해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기대를 접으면 실망도 없으니까요. 상처받지 않으려면 먼저 손을 놓으면 되니까요. 그 아이는 이미 나에게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그 웃음이 조용한 작별 인사였던 셈입니다.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바빴고 딸은 조용했습니다. 연락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은 가끔 연락이 오면 돈 얘기나 투자 얘기를 했고 딸은 아버지, 밥은 드셨어요? 그 말 한마디만 하고 끊었습니다. 나는 그때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몰랐습니다. 밥 드셨어요? 그건 그냥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식사하시는 거 아닌지, 몸은 괜찮으신지,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신지를 조심스럽게 묻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여전히 아들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었으니까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부엌에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가스불 켜는 소리도,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냉장고 여닫는 소리도. 그 소리들이 없다는 게 이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아들은 바깥 손님을 챙겼고 딸은 안에서 음식을 나르고 어른들 술잔을 채우고 울면서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흘 내내. 장례가 끝나고 집이 텅 비었을 때 딸이 혼자 남아서 주방을 닦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나는 방에 앉아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꼭 자기 어머니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없이 다 하는 것도, 다 하고 나서 아무 내색 안 하는 것도. 그날 딸에게 고맙다 한마디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좀 쉬다 보면 괜찮겠지.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벽 너머 이웃집 TV 소리. 그 소리들이 오히려 정막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밥을 차리는 게 귀찮아졌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차리는 밥이 아니면 먹는 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라면을 끓이다가 냄비를 그냥 끄고 그대로 잠든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천천히 나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처음엔 주말마다 오던 게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이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추석 전날 밤 나는 전을 부쳤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동태전, 며느리가 좋아하는 고구마전, 손자들 것으로 작게 만든 동그랑땡.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처가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전 5접시가 명절 내내 식탁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전화도 짧았습니다. 아버지, 바빠서요. 수화기 너머로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잠깐 들렸다가 뚝 끊겼습니다.
나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다 바쁘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가끔 안부 문자가 오면 나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라. 먼저 전화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화기를 들다가 내려놓은 적은 있었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아니, 어떤 얼굴로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딸에게 전화를 건다는 게 이상하게도 어색했습니다. 평생 그래온 사람이라 이제 와서 먼저 전화하면 딸이 놀랄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냥 보고 싶다고, 목소리 듣고 싶다고 그 말을 못했습니다. 그 어색함이 결국 또 침묵이 됐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혼자 찌개 하나 끓여 밥상을 차리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혼자일 사람이었나?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어가는 찌개에서 김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멍하니 바라보면서 이웃집 할머니는 딸이 매주 반찬을 갖다 준다고 했습니다. 아래층 노인은 딸이 와서 청소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나는 처음엔 딸 가진 사람들은 좋겠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멈칫했습니다. 나도 딸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쌓아온 관계가 얼마나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한쪽이 무너지자 나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나는 딸에게 문자를 보내봤습니다. 짧게, 밥은 먹었냐? 보내고 나서 한참을 화면을 봤습니다.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답장이 오기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네, 아버지, 드셨어요?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네, 아버지.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반가운 것도 아닌 그냥 담담한 답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마음에 걸렸습니다.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기대 없이 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다음 문자를 보내려다가 1시간을 망설이다 끝내 보내지 못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져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링거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복도 끝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창밖으로 지나가는 앰뷸런스 소리, 그 소리들 사이에서 나는 몹시 작아졌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입원하셨어요? 제가 지금 좀 바빠서. 많이 안 좋으세요? 그냥 검사 좀 받는 거다. 다행이네요. 나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병실 천장을 바라보다가 그때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나는 그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손은 가고 있었지만 마음이 멈췄습니다. 진동이 3번 울리고 끊겼습니다. 병실 천장이 유독 높아 보였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많이 안 좋으세요? 제가 가도 될까요? 나는 그 문자를 읽고 또 한참에 있었습니다. 와도 된다. 그 4글자를 보내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조차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말이라 입술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으면 딸이 어릴 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으로 내 바지춤을 잡고 졸졸 따라오던 그 아이. 아빠, 나도 데려가. 그랬었지. 학원 보내주지 않아도, 졸업식에 가지 않아도, 집을 물려받지 못해도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크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혼자서 감당했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드는 아이는 아직 기대가 있는 겁니다. 조용히 감당하는 아이는 이미 포기한 겁니다. 그 아이를 나는 평생 손을 뿌리치며 살았던 겁니다. 이불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간호사가 링거를 갈며 말했습니다. 어제 따님이 오셨어요. 아버지 주무신다고 깨우지 말라고 하고 가셨어요. 그러고는 침대 옆 작은 탁자를 가리켰습니다. 귤 한 봉지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메모지 한 장도 있었습니다.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드세요. 또 올게요. 나는 그 메모지를 한동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또 온다고 했습니다. 또 올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아이에게 평생 한 번도 잘 왔다는 말을 먼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나는 혼자 귤봉지를 열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귤 껍질을 벗기면서 이상한 기억이 났습니다.
딸이 10살이던 겨울, 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 딸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말없이 귤을 하나 까서 내 손에 올려줬습니다. 나는 그냥 받아 먹었습니다. 고마워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그 아이는 그때도 그랬습니다. 조용히 옆에 앉아서 조용히 귤을 까서 조용히 손에 올려주고 아무 말도 바라지 않으면서 병실에서 귤 하나를 입에 넣으면서 나는 그제야 그 10살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그 아이의 방식이었습니다. 평생. 이제야 압니다. 나를 끝까지 걱정한 건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다는 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귤 한 봉지가 평생 내가 딸에게 주지 못한 것들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아도 기다렸고, 불러주지 않아도 찾아왔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해도 또 온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런 아이에게 평생 단 한 번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밥 먹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먼저 잘 지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내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딸아, 미안하다.